변호사 양반 내 사건 좀 맡아달라니까. 아우, 냄새. 이 할머니가 치매가 왔나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건지. 사무장님, 저분 좀 내보내주세요. 고객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해움의 사무실이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변호사 최정혁이 코를 찡긋하며 손가락으로 입구를 가리켰다.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폐지가 담긴 낡은 유모차를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박명숙, 올해 68배 나이였다. 누가 봐도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평범한 노인네로만 보였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이 법무법인이 들어선 해움타워 20층짜리 건물의 주인이자 강남 일대의 수천억대 부동산을 굴리는 숨은 재벌이 바로 박명숙이었다. 그녀는 지금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남편이 입던 낡은 작업 조끼를 걸친 채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었다. 최정혁은 이미 돌아서서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며 투덜댔다. 사무장님,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수진 씨가 곧 출근할 시간이라고요. 사무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박명숙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는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화장실은 1층에 공용으로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시면. 박명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낡은 유모차를 천천히 돌려 복도 쪽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남루한 옷차림, 구부정한 어깨, 누가 봐도 힘없는 노인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 오늘 내 놈 속을 밑바닥까지 다 긁어보마. 박명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사실 박명숙은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부를 일군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 시장 좌판에서 야채를 팔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고 그 건물이 또 다른 건물을 낳았다. 하나뿐인 딸 은주를 키우며 밤낮 없이 일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했다. 그런데 딸이 35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딸이 남긴 건 겨우 5살이던 손녀 수진이 뿐이었다. 박명숙은 그때부터 수진이를 키우며 자신의 재력을 철저히 숨겼다. 손녀가 돈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진이는 할머니가 작은 건물 몇 채를 가진 평범한 건물주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법대를 졸업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법무법인에 취직해 당당하게 살아갔다. 박명숙은 그런 손녀가 자랑스러웠다. 그런 수진이가 몇 달 전부터 남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할매, 나 요즘 괜찮은 사람 만나고 있어. 똑똑하고 착하고 다정하기까지 해. 다음에 꼭 소개시켜 줄게. 수진이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박명숙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평생을 사람을 보며 살아온 그녀였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눈이 남들보다 뛰어났다. 그래서 먼저 만나보고 싶었다. 손녀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수진아, 할매가 먼저. 한번 보면 안 되겠니? 아이고 할매, 그러지 마. 나도 이제 어른이잖아.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할게. 수진이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박명숙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진솔한 모습을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시험해 보기로 박명숙은 자신이 소유한 해움타워의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했다. 관리회사에 특별히 부탁해 새벽 청소 담당으로 배치받았다. 아무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몰랐다. 그저 생활이 어려워 일자리를 구한 평범한 노인으로만 알았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낡은 작업복을 입고 건물로 향했다. 폐지를 줍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복도를 닦으며 그녀는 손녀와 그 남자를 지켜봤다. 오늘이 바로 첫날이었고 그 첫날부터 최정혁의 본색을 똑똑히 목격한 것이었다. 박명숙은 1층 화장실에서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거울을 보니 68살이 주름진 얼굴이 보였다. 인생이 참 긴 것 같으면서도 짧은 게 인생이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시장 좌판에서 야채를 팔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다. 특히 돈이 생기고 나서는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더 많이 봤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재산만 노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손녀만은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할매가 지켜줄게, 수진아. 내가 다치지 않게. 박명숙은 다시 유모차를 끌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이른 아침 서초동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녀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폐지를 주었다. 정말로 폐지를 주워 사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네로만 봤다. 수천억 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오전 9시가 되자 건물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정혁이었다. 그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걸어왔다. 박명숙은 건물 모퉁이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봤다. 최정혁은 건물 입구에서 경비원에게 건성으로 인사했다. 수고하세요. 말은 인사였지만 눈빛은 차갑고 무례했다.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를 해도 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저 자식 진짜 버릇이 없네. 박명숙은 속으로 혀를 찼다. 30분쯤 지나 또 다른 차가 건물 앞에 섰다. 이번엔 수진이었다. 손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내렸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경비원에게 밝게 인사했다. 경비원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수진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요. 박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저렇게 착한 아이가 왜 하필 저런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걸까? 수진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박명숙도 유모차를 끌고 뒤따라 들어갔다. 1층 로비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다. 잠시 후 수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다. 손에는 서류 가방과 함께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박명숙은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다. 수진이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들어가 최정혁의 방문을 두드렸다. 정혁 씨, 커피 가져왔어요. 고마워. 최정혁이 문을 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아까 경비원에게 보이던 차가운 표정과는 천지 차이였다. 수진 씨가 최고야. 어제 야근했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요. 정혁 씨도 고생 많으시잖아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박명숙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복도를 지나갔다. 겉과 속이 다른 놈. 저런 게 제일 무섭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도 청소를 해야 했다.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법무법인 뒷문 쪽을 지나게 됐다. 그때 안에서 최정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이번 거는 정말 대박이라고. 박명숙은 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할머니가 건물주라며. 수진이 그 애가 외손녀고 할머니는 자식도 없다던데. 그럼 결국 다 수진이 앞으로 가는 거잖아. 박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러니까 결혼만 하면 그 건물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지. 거기다 할머니가 다른 부동산도 좀 있다던데. 통화 상대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최정혁의 대답은 또렷했다. 사랑, 그런 거 있나? 그냥 사업이지, 사업. 수진이는 순진해서 구슬리기 딱 좋아. 박명숙은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손에 쥔 쓰레기 봉투가 부들부들 떨렸다. 저 나쁜 자식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따기를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됐다.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야 했다. 손녀가 완전히 상처받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해야 했다. 박명숙은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청소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단축 번호를 눌렀다. 윤비서. 예, 사모님.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집으로 와. 바로 가겠습니다. 박명숙은 유모차를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한강을 건너 강남의 한 주택가로 들어갔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그곳이 박명숙의 집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들. 저 멀리 한옥 기와가 보였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집사 박순애가 마중 나왔다. 응, 윤비서 왔나? 안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명숙은 낡은 작업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니 아까와는 다른 기품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안채로 들어서자 윤비서가 공손히 일어섰다.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앉아, 할 말이 있어. 박명숙은 찻잔을 들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다. 최정혁이 자신을 대하던 태도, 경비원을 무시하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들었던 전화 통화까지. 윤비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자가 정말 그런 말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사모님, 제가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그래, 깨끗하게 해. 하지만 수진이는 모르게. 물론입니다. 윤비서는 곧바로 움직였다. 박명숙은 마루에 앉아 정원을 바라봤다. 저 나무들을 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컸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수진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박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딸 은주가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 빈자리를 수진이가 채워줬지만 가끔은 딸이 그리웠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수진이 잘 지켜줄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찻잔을 들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마음만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틀 뒤 윤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다. 사모님, 조사 결과입니다. 두꺼운 서류철이었다. 박명숙은 천천히 내용을 살폈다. 최정혁의 과거 이력, 대학 시절부터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했던 기록들. 그 중에는 부유한 집안의 딸들이 많았다.
하지만 결혼까지 간 경우는 없었다. 적당히 이용하고 헤어졌다. 이 자식 전문가네. 박명숙은 혀를 찼다. 더 심각한 건 변호사 윤리 위반이었다. 투자 브로커와 결탁해 고객들의 정보를 빼돌렸다. 그 정보로 부동산 투자를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이 정도면 변호사 자격 박탈감이야. 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건 녹취록입니다. 그 브로커와 나눈 대화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박명숙은 녹취록을 읽으며 분노를 사겼다. 손녀를 이용해 재산을 노리고 심지어 할머니가 죽기를 기다린다는 끔찍한 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진이한테 먼저 말해야지. 하지만 조심스럽게 알겠습니다. 박명숙은 휴대폰을 들어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매, 왜요? 수진아, 할매가 밥 한 번 사고 싶은데. 네, 언제요? 이번 주말에 어때? 그날은 정혁 씨랑 약속이. 그 친구도 같이 오면 되지. 할매가 한턱 내마.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박명숙은 윤 비서를 봤다. 주말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예, 사모님. 윤 비서가 물러나고 박명숙은 다시 정원을 바라봤다. 주말이 되었다. 박명숙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그곳의 별채를 통째로 예약했다. 사모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윤 비서가 보고했다. 증거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박명숙은 그 가방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이가 많이 상처받을 텐데. 하지만 지금 알려주는 게 나중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윤 비서의 말이 옳았다. 결혼까지 가서 알게 되는 것보다 지금 알고 헤어지는 게 나았다. 그래도 내 마음은 아프네. 박명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사모님, 옷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알았어. 박명숙은 준비해온 한복으로 갈아입었다. 고급 실크로 만든 짙은 남색 한복. 입고 보니 위엄이 느껴졌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 빗고 진주 귀걸이를 했다. 거울을 보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다. 할매 같지 않네. 스스로 쓴웃음을 지었다. 오후 5시 수진이가 먼저 도착했다. 할매, 여기에요. 왔니, 우리 손녀. 박명숙은 반갑게 손녀를 맞았다. 와, 할매 오늘 한복 입으셨네요. 멋있어요. 그래, 손녀 사위 볼 건데 제대로 차려입어야지.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다. 정혁 씨가 곧 오실 거예요. 그래, 천천히 기다리자.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다. 수진이는 들뜬 표정으로 최정혁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할매, 정혁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진짜 잘해주거든요. 그래,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해요. 박명숙은 차를 마시며 듣고만 있었다. 손녀의 환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저 웃음이 곧 사라질 텐데. 할매, 왜 그래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우리 수진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수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매 덕분에 저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박명숙은 손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이 따뜻한 손이 차가워지지 않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다. 30분쯤 지나 최정혁이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손에는 값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서 오게. 박명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최정혁은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의 별채. 제법 돈이 드는 곳이었다. 할머니께서 좋은 곳을 예약하셨네요. 수진이 잘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박명숙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 수진이 하나 키우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지. 예, 수진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수진 씨를 존경합니다. 최정혁은 수진이를 바라보며 웃었다. 수진이도 행복한 표정으로 웃었다. 박명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제 음식이 나올 거야. 일단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계절 나물, 전, 구이.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이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수진이가 감탄했다. 할매, 이거 비싼데 아니에요.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최정혁은 음식을 먹으며 계속 칭찬을 늘어놓았다. 할머니, 수진이 정말 잘 키우셨어요. 착하고 똑똑하고 이런 며느리감 흔치 않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가 자랑이지.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수진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최정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할머니께서 건물도 몇 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맨손으로 일구신 거라며. 박명숙은 잠시 멈칫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 젊었을 때 고생 좀 했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푼푼히 모은 돈으로 건물 샀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최정혁의 눈빛이 반짝였다. 돈 냄새를 맡은 것처럼 수진이한테는 다 물려줄 거지. 내가 죽으면. 할매, 무슨 그런 말씀을. 수진이가 놀라며 말했다. 아니야, 현실이니까.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고 내 재산은 다 내 거야. 최정혁은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박명숙은 그 모습을 똑똑히 봤다. 그래서 말인데. 박명숙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수진이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자네한테 물어볼 게 있어. 예, 말씀하세요. 최정혁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박명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자네, 우리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나? 당연하죠. 수진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럼 수진이가 가난했어도 사랑했겠나? 최정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금방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사랑은 돈이 아니지. 그럼 만약에 말이야. 수진이가 한 푼도 없고 할머니인 나도 거지였다면 그래도 사랑했겠나? 이번엔 최정혁의 얼굴이 굳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대답이나 해봐. 박명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야 물론이죠. 사랑은 조건이 아니니까요. 최정혁은 억지로 웃었다. 박명숙은 윤비서를 바라봤다. 윤비서가 검은 서류 가방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래, 사랑은 조건이 아니지. 그럼 이건 뭔가. 서류 가방이 열렸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물었다. 자네가 그 브로커라는 사람하고 나눈 대화 녹취록이야. 최정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이건 자네가 우리 건물 정보를 빼돌린 증거고 이건 자네가 과거에
다른 여자들한테 접근했던 기록이야. 박명숙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말했다. 수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다. 할매, 이게 무슨... 읽어봐, 수진아.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다. 첫 장은 녹취록이었다. 최정혁과 브로커가 나눈 대화. 그 할머니가 건물주라며. 수진이 걔만 잡으면 다 우리 거야. 수진이의 손이 떨렸다. 다음 장을 넘겼다. 사랑 같은 건 없어. 그냥 사업이지. 수진이는 순진해서 이용하기 좋아. 서류가 수진이 손에서 떨어졌다. 정혁 씨.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정혁을 바라봤다.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예요. 최정혁은 아무 말도 못했다. 대답해요. 이게 정말 당신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아. 이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최정혁이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다. 수진이는 손을 뿌리쳤다. 오해라고요. 그럼 이 녹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설명해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수진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사람은 진심이었는데 당신은 거짓말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명숙은 손녀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진아. 할매, 저 괜찮아요.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최정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정말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수진아.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야. 최정혁이 다급하게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목소리 들었어요. 사랑 같은 건 없다고. 그냥 사업이라고.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사랑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최정혁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박명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정혁 변호사. 예. 내일 아침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짐 싸서 나가게. 할머니, 제발. 그리고 변호사 협회에 자네 징계 청구를 넣었어. 자네가 한 일들 다 조사될 거야. 최정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고객 정보 유출, 브로커와 결탁. 이 정도면 변호사 자격 박탈이지.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최정혁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일어서. 박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한테 빌 필요 없어. 수진이한테 빌어. 최정혁은 수진이를 바라봤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나 정말. 가세요.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최정혁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돌린 채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수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할매. 그래, 수진아. 박명숙이 다가가 손녀를 안았다. 울어도 돼요.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 수진이는 할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박명숙은 손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인생이 원래 이런 거야. 사람을 만나고 상처받고 배우는 거지. 할매, 저 바보예요. 아니야. 사랑한 게 잘못은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박명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아, 이번 일로 사람 보는 눈을 배웠다고 생각해.
예. 진짜 귀한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야. 가장 낮은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백이란다.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할매는 어떻게 알았어요? 할매가 나이가 몇인데 사람 보는 눈이 있지. 박명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은 말이다. 할매가 그 법무법인 건물에 청소하러 다녔어. 네. 수진이가 놀라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매가 미화원으로 위장해서 그 사람 뒷조사를 한 거야. 할매.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그 사람 진짜 모습을. 수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할매. 지켜줘서. 당연하지. 할매가 누구 손녀를 키웠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그날 밤 수진이는 할머니 집에서 묵었다. 박명숙은 손녀를 안방에 눕히고 밤새 옆에서 지켜봤다. 수진이는 잠결에도 눈물을 흘렸다. 정혁 씨, 잠꼬대처럼 그 이름을 불렀다. 박명숙은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아침이 밝았다. 수진이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할매, 저 출근해야 해요. 오늘은 쉬어. 안 돼요.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수진이는 억지로 웃었다. 박명숙은 손녀의 마음을 알았다. 일에 몰두하면서 잊으려는 것. 그래,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 예.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수진이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수진아, 억지로라도 좀 먹어. 몸 상하면 안 돼. 예, 할매. 수진이는 몇 숟가락 더 떴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는 회사로 향했다. 박명숙도 다시 미화원 차림을 하고 해움타워로 갔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최정혁이 정말 짐을 싸서 나가는지 확인해야 했다. 건물에 도착하니 아침 일찍인데도 법무법인 앞이 소란스러웠다. 들으셨어요? 최 변호사가 징계받는데요. 진짜요. 변호사 협회에서 조사 나온대요.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박명숙은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지나갔다. 최정혁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그가 짐을 싸고 있었다.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다. 박명숙은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그를 지켜봤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최정혁이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심으로 사귈걸. 그는 책상 위 사진을 집어들었다. 수진이와 찍은 사진이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박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저런 인간한테 우리 손녀가 마음을 줬다니. 최정혁은 짐을 다 싸서 박스에 담았다. 그리고 방을 나서며 주변을 둘러봤다. 다신 안 올 거야, 이곳에.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박명숙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진을 주었다. 구겨진 사진 속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미안하다, 수진아. 할매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그녀는 사진을 펴서 주머니에 넣었다. 며칠이 지났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다. 수진 씨, 최 변호사랑 사귀었죠? 그 사람 징계받는 거 알아요. 아, 정말이요. 몰랐어요. 수진이는 애써 태어난 척했다. 점심시간 혼자 옥상에 올라가 샌드위치를 먹었다. 먹으려다가 그냥 내려놨다. 식욕이 없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혼잣말을 했다. 사랑이 뭐라고. 눈물이 또 나려고 했다.
꾹 참았다. 회사에서는 울면 안 됐다. 박명숙은 그런 손녀가 걱정됐다.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이는 괜찮다고만 했다. 할매, 저 진짜 괜찮아요. 일에 집중하니까 나아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예, 먹고 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박명숙은 윤비서를 불렀다. 수진이 계속 지켜봐. 몸 상하는 건 아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에서 다른 좋은 자리 알아봐. 수진이가 계속 거기 있으면 힘들 것 같아. 윤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쯤 지나 변호사 협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정혁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그리고 관련 브로커도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법인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이번 일로 우리 법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습니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말했다. 수진이도 회의에 참석했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다. 수진 변호사, 예. 이번 일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나고 대표 변호사가 수진이를 따로 불렀다. 수진 변호사, 잠깐 이야기 좀. 예, 대표님. 이번 일로 마음고생 많았죠. 아닙니다. 사실은 말이야. 대표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우리 법인이 다른 법인하고 합병을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우수한 변호사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는데 수진 변호사도 관심 있으면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수진이는 놀랐다. 정말요? 그럼요. 수진 변호사 실력은 이미 검증됐고 다만 여기서 계속 일하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대표 변호사의 배려였다. 수진이는 감사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수진이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정말 이곳을 떠나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버텨야 할까? 퇴근 후 할머니 집으로 갔다. 박명숙은 손녀를 반갑게 맞았다. 수진아, 왔니? 예, 할매.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했다. 수진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다. 할매, 저 다른 법인으로 옮길 수 있대요.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명숙은 잠시 생각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도망가는 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지. 새로운 시작. 그래, 거기엔 내 상처를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박명숙은 속으로 안도했다. 사실 윤비서가 이미 좋은 법인을 알아봐 놨다. 대표 변호사의 제안도 박명숙이 먼저 부탁한 것이었다. 하지만 손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할매, 고마워요. 뭐가? 제 편이 돼주셔서요. 당연하지. 할매는 언제나 내 편이야. 박명숙은 손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다시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다. 수진아, 이제 좀 나아졌니? 예, 많이요. 아직도 가끔 생각나지만 이제 괜찮아요. 수진이는 웃었다. 예전처럼 환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게 됐다. 시간이 약이야.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 되지. 그렇겠죠. 그리고 말이다. 박명숙은 진지하게 말했다.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을 거야. 예.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만 보면 안 돼. 가장 힘들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매 말씀 맞아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좋아, 그럼 됐다. 박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제 손녀가 진짜 어른이 됐구나. 한 달쯤 지나 수진이는 새 법무법인으로 옮겼다. 강남의 큰 법인이었다. 첫 출근 날 긴장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변호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동료 변호사들이 환하게 맞아줬다. 여기 자리입니다. 편하게 쓰세요.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지나니 적응이 됐다. 동료들도 친절했고 일도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편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동료 변호사가 말을 걸었다. 수진 씨, 우리 점심 같이 먹어요. 예, 좋아요. 이 근처에 맛있는 집 알아요. 같이 가요. 수진이는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갔다. 오랜만에 편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다. 수진 씨, 여기 분위기 어때요? 좋아요. 다들 친절하시고 다행이다. 우리 팀은 원래 분위기 좋아요. 수진이는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 후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매, 저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미있어요. 잘 됐네. 할매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박명숙은 뿌듯했다. 손녀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돼서 그게 가장 기뻤다. 할매,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할매가 더 고마운걸요. 전화를 끊고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한편 최정혁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고 갈 곳이 없었다.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했지만 모두 피했다. 부모님께 연락했더니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책임져라. 차갑게 말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후회만 밀려왔다. 진심으로 사귈걸.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다. 다시는 법조계로 돌아올 수 없었다. 박명숙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자업자득이지. 다만 손녀가 상처받은 것만 안타까울 뿐이었다. 가을이 깊어갔다.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박명숙은 해움타워 옥상 정원에서 나무를 바라봤다. 인생이 참 빠르네. 혼잣말을 했다. 젊었을 때 시장에서 장사하던 시절.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8이 됐다. 손녀도 다 컸고 이제 자기 앞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건가? 하지만 아니었다. 아직도 손녀를 지켜봐야 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박명숙은 옥상을 한 바퀴 돌았다. 해움타워, 자신이 지은 이 건물.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이 건물에서 처음 시장 좌판으로 번 돈으로 작은 건물을 샀을 때 그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 건물이 또 다른 건물을 낳고 그렇게 지금의 부를 잃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 박명숙은 늘 그렇게 생각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었다. 겨울이 왔다. 서울거리에 첫눈이 내렸다. 박명숙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옛 생각에 잠겼다. 남편 박철수가 생각났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떠났다. 애 아빠, 보고 싶네. 혼잣말을 했다. 남편과 함께 시장 좌판을 하던 시절,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러 가고 밤늦게까지 물건을 팔던 그때,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수진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박명숙은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있었다면 손녀의 남자를 함께 지켜봤을 텐데. 할매, 저 왔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명숙은 얼른 눈물을 닦고 웃었다. 어서 와, 눈 오는데. 괜찮았니? 예, 택시 타고 왔어요. 수진이는 눈을 털며 들어왔다. 할매, 오늘 제가 저녁 만들게요.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갔다. 수진이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다. 할매,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좋지. 수진이는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다. 박명숙은 옆에서 지켜봤다. 손녀가 이렇게 씩씩하게 다시 일어선 게 기뻤다. 수진아, 요즘 회사는 어때? 좋아요, 할매. 일도 재미있고 동료들도 다 잘해줘요. 다행이다. 특히 박 대표님이 저한테 잘해주세요. 좋은 케이스도 많이 맡겨주시고. 수진이는 환하게 웃었다. 박명숙은 속으로 미소 지었다. 박 대표가 잘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이 그 법인의 고문 변호사비를 몰래 지원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수진이는 모르는 일이었다. 할매, 근데 말이에요. 응?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수진이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말했다. 박 대표님이 자꾸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그래. 아직은 사람 만날 마음이 없는데.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박명숙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나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연애는 당분간 하기 싫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박명숙은 손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사실 박 대표가 소개하려는 사람은 박명숙이 미리 알아본 사람이었다. 착하고 성실한 젊은 변호사. 집안도 반듯하고 무엇보다 인성이 좋았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수진이가 준비가 안 됐다. 할매는 언제 다시 사람 만날 생각 있어요?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할매도 외로우실 텐데. 괜찮아.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박명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할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매는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수진이는 늘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질문을 꺼냈다. 박명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말이다. 긴 이야기야. 시간 있어요. 듣고 싶어요. 수진이는 눈을 반짝였다. 박명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매가 25살 때였어. 너희 할아버지를 만났지.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시던 그분이요. 응, 그 사람도 같은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어. 처음엔 서로 인사만 하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어. 박명숙은 옛 기억을 떠올렸다. 아가씨, 저 사람 좀 보는데 괜찮으시면 차 한 잔 어때요? 그 말에 처음엔 거절했지만 할아버지의 성실한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그래서 사귀기 시작했어. 둘 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했지.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 수진이는 할머니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몇 년을 모아서 작은 건물 한 채를 샀어. 와, 대단하세요. 그게 시작이었어. 그 건물 임대료로
또 다른 건물을 샀고 그렇게 조금씩 늘려갔지. 박명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 실패도 많이 했고 속은 적도 많았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할아버지도 그랬고 할매도 그랬어. 수진이는 감탄하며 들었다. 그러다 내 엄마가 태어났어. 우리 딸 은주. 박명숙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다. 엄마. 응, 그 애를 낳고 더 열심히 일했어. 딸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그랬구나. 은주가 자라면서 할아버지가 편찮으셨어.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 그래서 할매 혼자 사업을 다 꾸려갔지. 박명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할아버지는 은주가 25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 그때 할매 참 힘들었어. 수진이는 할머니 손을 잡았다. 그래도 버텼어. 딸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박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가 너를 낳고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잖아. 할매. 그때 할매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 때문에 버텼지. 5살짜리 손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너 키우는 게 행복이었어. 할매한테 너는 은주의 대신이었고 살아갈 이유였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수진아. 예, 할매. 할매가 이렇게 재산을 모은 건 다 넣어주려고 한 거야. 할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박명숙은 손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재산이야. 예.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야. 하지만 사람의 됨됨이는 쉽게 변하지 않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할매가 최정혁 그 자식을 미리 알아본 거야. 그냥 놔뒀으면 내가 더 크게 다쳤을 거야. 고마워요, 할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박명숙은 손녀를 안았다. 밖에서는 눈이 그쳤다. 하늘이 맑게 개었다. 몇 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 해움 타워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았다. 박명숙은 여전히 가끔 미화원 차림으로 건물을 돌아다녔다.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세입자들이 불편한 건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게 좋았다. 사모님, 또 나가시게요. 집사 박순애가 말렸다. 괜찮아.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그만 쉬셔야죠. 아직 멀쩡해. 박명숙은 웃으며 나갔다. 건물을 돌다가 1층 로비에서 수진이를 만났다. 할매. 수진아, 오늘 무슨 일이야? 아, 이 건물에 거래처가 있어서요. 그래.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할매,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할매 아직 팔팔해. 수진이는 웃었다. 예전처럼 환한 웃음이었다. 수진아, 너 요즘 표정 좋다. 그래요. 요즘 일도 재미있고 뭔가 좋은 일 있니? 박명숙이 물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실은요. 응. 박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분 한번 만나봤어요. 박명숙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괜찮은 분 같아요. 착하고 성실하시고. 수진이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그 사람 이름이 뭔데? 강민우 변호사님이요. 그래, 좋은 사람이더라. 박명숙은 웃었다. 할매도 아세요? 아, 아니. 그냥 이름이 좋다는 거지. 박명숙은 얼른 말을 바꿨다. 사실 강민우는 박명숙이 직접 알아보고 괜찮다고 판단한
사람이었다. 근데 수진아. 예. 이번엔 천천히 봐. 예, 할매. 사람은 오래 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매 말씀 명심할게요. 좋아. 두 사람은 헤어졌다. 박명숙은 건물을 한 바퀴 돌며 흐뭇하게 웃었다. 손녀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다니.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나길. 며칠 후 윤 비서가 찾아왔다. 사모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강민우 변호사 조사 결과입니다. 윤 비서는 서류를 내밀었다. 박명숙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강민우 32세, 서울대 법대 졸업,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로펌에서 5년째 근무 중, 집안은 아버지는 교사 출신,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지금은 두 분 다 은퇴하셨습니다. 형제는 누나 한 명 있고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윤 비서가 설명했다. 품행은 깨끗합니다. 정가도 없고 빚도 없고 여자 관계도 깨끗합니다. 박명숙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성격은 어때? 온화하고 성실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고 후배들도 잘 챙긴다고 합니다. 좋네. 박명숙은 서류를 덮었다. 계속 지켜봐. 하지만 수진이는 모르게. 알겠습니다. 윤 비서가 물러갔다. 박명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이번엔 잘 되길. 혼잣말을 했다. 수진이는 강민우와 자주 만났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편해졌다. 수진 씨,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할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한강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바람에 날렸다. 수진 씨는 변호사 일 왜 시작하셨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어요. 수진이는 옛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변호사님이 도와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멋진 이유네요. 강민우는 진심으로 감탄했다. 민우 씨는요? 저는 아버지가 교사셨는데 학생들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구나. 예. 두 사람은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편안했다. 지난 사랑처럼 가슴 뛰는 건 아니었지만 따뜻했다. 여름이 왔다. 수진이와 강민우는 사귄 지 석 달이 지났다.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다. 할매, 저 오늘 민우 씨랑 부모님 뵈러 가요. 수진이가 전화로 말했다. 그래, 긴장되겠네. 예, 엄청 떨려요. 괜찮아. 넌 예쁘고 착하잖아. 고마워요, 할매. 박명숙은 전화를 끊고 윤 비서를 불렀다. 윤 비서. 예, 사모님. 강민우 부모님 정보 있지? 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야? 윤 비서는 자료를 꺼냈다. 아버지 강태식 씨는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셨고 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이순희 씨는 병원 간호사로 25년 근무하셨고 성실하고 검소한 분이라고 합니다. 좋은 분들이네. 박명숙은 만족했다. 두 분 다 은퇴 후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조용히 사시고 작은 텃밭 가꾸는 게 낙이라고 합니다. 그래, 알았어. 박명숙은 안심이 됐다. 수진이는 강민우와 함께 용인으로 향했다. 수진 씨, 긴장돼요. 저도요. 우리 부모님 좀 무뚝뚝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집에 도착했다. 단층 주택이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어서 와라. 강태식이 현관에서 맞았다.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가니 이순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아이고, 왔구나. 어서 앉아. 이순이는 따뜻하게 맞아줬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 씨는 변호사라며 강태식이 물었다. 예,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라서요. 그래, 좋아하는 일하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 강태식은 교사다운 말투였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 이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이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요. 아이고, 그랬구나. 이순이의 얼굴이 안쓰러워졌다. 아버지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요. 그럼 누가 키웠어? 할머니가 키우셨어요. 할머니 혼자서? 대단하시네. 강태식이 감탄했다. 예,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수진이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뭐 하시나? 건물 몇 채 운영하세요. 그래, 사업하시는구나. 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후 수진이는 이순이와 설거지를 했다. 수진 씨, 예, 어머니. 우리 민우 좀 부탁해. 제가 부탁드려야죠. 민우가 착하긴 한데 좀 순진한 구석이 있어. 이순이는 아들 걱정을 했다. 괜찮아요. 제가 잘 챙길게요. 고마워. 이순이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집을 나오며 강민우가 물었다. 우리 부모님 어땠어요? 좋으셨어요. 따뜻하시고요. 다행이다. 민우 씨는 복 받은 거예요. 그런 부모님 두셔서요. 강민우는 웃었다. 수진 씨도 이제 우리 집 식구예요. 수진이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며칠 후 박명숙도 강민우를 만났다. 수진이가 할머니 집으로 데려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강민우입니다. 강민우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와요. 편하게 앉아요. 박명숙은 차를 내왔다.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께서 손녀를 정말 잘 키우셨다고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워낙 착해서 키우기 쉬웠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수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강민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박명숙은 그의 눈을 보았다. 맑고 정직한 눈빛이었다. 민우 씨, 예, 할머니. 우리 손녀 부탁해요. 한번 크게 다친 아이거든요. 강민우는 무슨 말인지 알았다. 수진이한테서 최정혁 이야기를 들었다. 제가 평생 잘할게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꼭 지킬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명숙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고마워요.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다.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수진이와 강민우는 사귄 지 1년이 됐다. 강민우는 청혼을 준비했다. 박명숙을 먼저 찾아갔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 수진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강민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박명숙은 잠시 생각했다.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강민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착했다. 무엇보다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좋아요. 고마워요, 할머니. 하지만 한 가지. 예. 수진이한테 프로포즈할 때 제대로 해요. 그 애가 평생 기억할 수 있게. 예, 꼭 그렇게 할게요. 강민우는 다짐했다. 며칠 후 강민우는 수진이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다.
처음 데이트했던 그곳이었다. 수진 씨, 여기 기억나요? 물론이죠. 우리 처음 산책했던 곳이잖아요. 두 사람은 걸었다. 가을바람이 불었다. 수진 씨, 예. 강민우가 걸음을 멈췄다. 저 그동안 행복했어요. 수진 씨 덕분에요. 저도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행복하고 싶어요. 강민우는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상자를 열자 작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다. 수진이는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예. 두 사람은 포옹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박명숙이 지켜보고 있었다. 윤비서와 함께 숨어서 지켜본 것이었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박명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손녀가 행복해서 가슴이 벅찼다. 사모님, 이제 들어가실까요? 아니요, 조금만 더. 박명숙은 손녀를 더 보고 싶었다. 저렇게 웃는 모습, 오래오래 보고 싶었다. 겨울이 왔다. 수진이와 강민우는 결혼 준비를 했다. 할매,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려고요. 왜? 저희 둘 다 화려한 거 안 좋아해서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박명숙은 손녀 뜻을 따랐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달랐다. 손녀 결혼식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박명숙은 윤비서에게 지시했다. 최고급 호텔 예약하고 하객은 100명 정도로 피로연 음식도 최고로 준비해. 사모님, 수진 양이 간소하게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알겠습니다. 박명숙은 또 하나 준비했다. 강민우 부부를 위한 집이었다. 강남의 신축 아파트, 넓고 쾌적한 곳이었다. 사모님, 이 집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괜찮아. 손녀 혼수야. 박명숙은 흔쾌히 샀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수진이는 결혼 준비를 하다가 놀랐다. 할매, 이거 뭐예요? 호텔 예약이 돼 있어요. 할매가 해놨어. 할매, 내 결혼식인데 제대로 해야지. 수진이는 울컥했다. 고마워요, 할매. 당연한 거야. 박명숙은 손녀를 안았다. 결혼식 날, 호텔 대연회장은 꽃으로 가득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수진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었다. 수진아, 박명숙이 들어왔다. 할매, 예쁘다. 고마워요. 박명숙은 손녀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행복해라. 예, 할매. 민우는 좋은 사람이야. 평생 너를 아낄 거야. 알아요. 그리고 말이다. 박명숙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뭐예요? 집 등기증이야. 네. 수진이가 놀라 물었다. 할매가 준비한 신혼집이야. 강남에 있어. 할매, 이건 너무. 받아. 할매가 주고 싶어서 준비한 거야.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다. 메이크업이 망가질까봐 꾹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지겠다. 박명숙은 손녀 눈물을 닦아줬다. 할매는 진짜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당연하지. 넌 할매 전부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됐다. 수진이는 아버지가 없어서 할머니 손을 잡고 입장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강민우는 앞에서 기다렸다. 눈물을 글썽이며 수진이를 바라봤다. 우리 손녀 부탁합니다. 박명숙은 강민우에게 말했다. 평생 잘하겠습니다. 강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식은 감동적으로 진행됐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박명숙도 눈물을 닦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수진이와 강민우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박명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 쓸쓸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손녀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봄이 왔다. 수진이는 새 집에서 잘 지냈다. 가끔 할머니 집에 들렀다. 할매, 잘 지내셨어요? 그럼 할매는 언제나 잘 지내지. 요즘 밥은 잘 드세요. 먹지 뭐. 하지만 사실 박명숙은 입맛이 없었다. 혼자 먹는 밥이 맛이 없었다. 할매, 얼굴이 야위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병원은 다니세요. 응, 정기검진 받고 있어. 수진이는 걱정스러웠다. 제가 자주 올게요. 아니야, 신혼인데. 그냥 가끔 전화만 해. 그래도 괜찮다니까. 박명숙은 웃으며 손녀를 보냈다. 며칠 후 박명숙은 병원에 갔다.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었다. 박 여사님,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뭐가 안 좋은데요?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박명숙은 담담하게 들었다. 얼마나 남았나요?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하면 얼마나 사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1년에서 2년. 그 정도입니까? 예. 박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치료는 안 할 겁니다. 박 여사님, 나이가 70인데 이제 그만 쉬고 싶어요.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박명숙은 병원을 나왔다. 하늘이 맑았다. 1년이면 충분해. 혼잣말을 했다. 수진이한테 손주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집에 돌아와 윤비서를 불렀다. 윤비서, 예, 사모님. 이제 내 재산 정리를 시작해야겠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박명숙은 차분하게 말했다. 사모님, 아직 건강하신데요. 그래도 준비는 해야지. 윤비서는 박명숙의 눈빛을 보고 무언가 느꼈다. 알겠습니다. 내 재산 목록 다시 정리하고 수진이 앞으로 넘길 서류 준비해줘. 예. 그리고 이건 비밀이야. 수진이는 모르게. 윤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여름이 왔다. 박명숙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하지만 수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할매,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임신했어요. 박명숙은 기쁨에 눈물이 났다. 정말이야. 예, 이제 3달 됐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축하한다. 박명숙은 수진이를 꼭 안았다. 할매도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증조할머니라니. 박명숙은 눈물을 닦았다. 할매, 우세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수진이도 덩달아 울었다. 할매, 아기 이름. 할매가 지어주세요. 내가. 예, 꼭 할매가 지어주세요. 박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지어줄게. 고마워요, 할매. 수진이가 간 후 박명숙은 달력을 봤다. 출산 예정일은 내년 2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계산했다. 제발 그때까지는 버티게 해주세요.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손주 얼굴을 보고 싶었다. 가을이 왔다.
박명숙의 몸은 더 약해졌다. 걷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수진이 앞에서는 여전히 괜찮은 척했다. 할매, 배 많이 나왔죠. 수진이는 불러온 배를 쓰다듬었다. 그래, 건강하게 크고 있구나. 태동도 느껴져요. 여기 손 대보세요. 박명숙은 손녀배에 손을 댔다. 안에서 아기가 움직였다. 아이고, 움직인다. 신기하죠? 그래, 신기해. 박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할매, 또 우세요. 아니야. 그냥 감동이야. 수진이는 할머니를 안았다. 할매, 건강하시죠? 그럼.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나이 먹으니까 그래. 걱정 마. 박명숙은 애써 웃었다. 겨울이 왔다. 박명숙은 병원에 입원했다. 더 이상 집에서 버틸 수 없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감기 때문에 며칠 입원한다고만 했다. 할매, 제가 병문안 갈게요. 아니야. 임산부가 병원에 자주 오면 안 돼. 그래도 괜찮아. 곧 퇴원할 거야. 박명숙은 수진이를 말렸다. 사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고. 박명숙은 담담히 받아들였다. 제발 내년 2월까지만. 매일 기도했다. 손주를 보고 싶었다. 2월이 왔다. 수진이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박명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매일 전화만 기다렸다. 할매, 오늘 진통 왔어요. 지금 병원 가는 중이에요. 그래, 잘 견뎌. 예, 할매도 곧 퇴원하시죠. 그럼 곧 갈게. 박명숙은 전화를 끊고 윤비서를 불렀다. 윤비서. 예, 사모님. 나 좀 일으켜줘. 사모님, 몸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아. 수진이 병원에 가야 해. 윤비서는 박명숙을 부축했다. 휠체어에 앉혔다. 사모님, 정말 가시겠습니까? 당연하지. 증손주 태어나는데. 내가 안 가면 되나? 박명숙은 억지로 웃었다. 병원으로 향했다. 수진이가 입원한 산부인과였다. 할매. 수진이는 진통 중인데도 할머니를 보고 놀랐다. 할매, 어떻게? 증손주 보러 왔지. 할매, 얼굴이. 수진이는 할머니 얼굴을 보고 눈물이 났다. 야윈 얼굴, 창백한 안색. 할매, 많이 편찮으셨죠? 왜 말 안 하셨어요? 괜찮아. 지금은 내가 중요해. 힘내. 박명숙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진통이 계속됐다. 몇 시간이 지났다. 이제 분만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할매, 잘하고 와. 예. 수진이는 분만실로 들어갔다. 박명숙은 밖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박명숙은 아기를 보았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감고 있었다. 이뻐라. 박명숙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안아보시겠어요? 내가 안아도 돼요. 물론이죠. 박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다. 따뜻했다. 우리 증손녀. 할매가 왔어. 아기는 작은 손을 움직였다. 박명숙의 손가락을 잡았다. 아이고, 손 좀 봐. 할매 손 잡았네. 박명숙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수진이도 나왔다. 할매, 수고했어. 우리 손녀. 아기 봤어요. 응, 예쁘더라. 정말요. 그럼 할매가 지어주신 이름 뭐예요? 박명숙은 미소 지었다. 박은서, 은혜 은자의 기쁠 서자. 은혜를 기쁘게 받는다는 뜻이야. 좋아요, 할매. 고마워요.
수진이는 할머니를 안았다. 이틀 후 수진이는 퇴원했다. 아기를 데리고 할머니를 찾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입원 중이었다. 할매, 제가 은서 데려왔어요. 병실 문을 열었다. 박명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할매. 수진이는 다가갔다. 박명숙이 천천히 눈을 떴다. 왔니? 예, 할매. 은서 데려왔어요. 박명숙은 아기를 보았다. 작은 손, 작은 발. 숨 쉬는 소리까지 사랑스러웠다. 예쁘다. 할매, 안아보세요. 박명숙은 아기를 안았다. 힘이 없어 제대로 앉지 못했다. 수진이가 부축해줬다. 은서야. 할매야. 박명숙은 아기 이마에 입을 맞췄다. 건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내 엄마. 잘 보살펴줘. 아기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할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아. 예, 할매. 고마웠어. 할매를 행복하게 해줘서. 할매. 너는 할매 인생의 전부였어. 박명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할매, 무슨 말씀? 괜찮으시죠? 수진아. 예. 할매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 윤 비서한테 받아. 할매. 그리고 은서 잘 키워. 할매처럼 강하게. 박명숙의 눈이 감겼다. 할매. 수진이는 소리쳤다. 할매, 눈 떠요. 하지만 박명숙은 대답이 없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박명숙은 그렇게 떠났다. 손주의 얼굴을 보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가득했다. 박명숙이 도왔던 사람들, 사업으로 인연 맺은 사람들, 해움타워 직원들까지 모두가 왔다.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한테 잘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수진이는 영정 앞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 강민우가 옆에서 위로했다. 여보, 힘내요. 할매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 알아요. 장례를 치르고 윤 비서가 수진이를 찾았다. 수진 양. 예. 사모님이 남기신 게 있습니다. 윤 비서는 서류 가방을 건넸다. 수진이는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가 들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증, 주식, 예금 통장, 그리고 편지 한 통. 수진이는 편지를 펼쳤다. 우리 사랑하는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매는 이미 떠났겠구나. 울지 마. 할매는 행복했어. 너를 키우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증손녀까지 안아봤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제 내 차례야. 은서를 잘 키우고 민우와 행복하게 살아. 할매가 남긴 재산은 다 내 거야. 잘 쓰렴. 하지만 기억해.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이야. 가장 낮은 곳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귀한 거란다. 사랑한다. 우리 손녀. 그리고 은서도 사랑해. 할매가. 수진이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수진이는 할머니 집을 정리했다. 추억이 가득한 물건들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할머니를 떠올렸다. 할매, 보고 싶어요. 혼잣말을 했다. 그때 은서가 울었다. 수진이는 아기를 안았다. 은서야, 할매 닮아서 예쁘지. 아기는 수진이를 보고 웃었다. 내가 할매를 닮아. 강하게 자라야 해.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계절. 할매, 제가 잘 살게요. 할매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은서도 잘 키울게요. 수진이는 다짐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앞으로 나아갔다.
할머니가 걸었던 그 길을 이제 자신이 걷겠다고 강하게 당당하게 몇 년이 흘렀다. 은서는 5살이 됐다. 수진이는 법무법인 대표가 됐다. 할머니가 남긴 재산을 바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 무료 법률 상담,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 사업까지. 엄마, 할머니 사진이에요. 은서가 사진을 들고 왔다. 박명숙의 사진이었다. 그래, 증조할머니시야.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어. 고마운 분이에요. 은서는 사진에 대고 말했다. 할머니, 고마워요. 수진이는 딸을 안았다. 은서야, 너도 커서 증조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돼야 해. 예, 엄마.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 알았어요. 수진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할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았다. 할매, 잘 보고 계시죠? 저 할매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 마치 할머니의 손길 같았다. 고마워요, 할매. 사랑해요. 수진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앞으로 걸어갔다. 할머니가 보여준 그 길을 이제 자신이 딸에게 보여주며 계속 걸어가겠다고. 삶은 계속된다. 사랑도 계속된다. 세대를 넘어 영원히.